네,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SBS 비즈 머니쇼를 통해서 이제 주식, 채권, 뭐 가상자산, 부동산 등 수익을 위한 다양한 투자처 또 투자 포인트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해 볼 미술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아트가 머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트인뉴 이세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트테크, 뭐 아트 투자 이거를 네.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아트인뉴는 어떤 회사인가요? 뭐 이게 뭐 그림을 하는 건지 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트인뉴는 미술과 관련된 교육이나 전시나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교육하고 전시하고 아트 투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등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소양을 쌓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컬렉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술품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하면서 투자까지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 네, 하시는. 맞습니다. 네, 시장을 만드셔야 되는 거네요. 아트 시장을. 그렇습니다. 약간 근데 저의 그냥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었던 건 이제 약간 파킹이다. 네. 이 느낌이랑 네. 머니 파킹. 네. 그다음에는 약간은 나쁜 쪽으로는 NFT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폰지 사기 같은 거 있었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최근에 또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각 투자로 하셔서 좀 잘하시는 분들도 이미 나와서 네, 네. 좀 이렇게 이메일로도 막 사라고 오고 네. 이렇게 오는데 그런 거를 전체를 어떻게 다 아우르시는 네.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또 권유를 주변에서 또 받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트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열풍이 막 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좀 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 현재 미술 시장 이쪽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인가요? 네, 한국 미술 시장은 정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에는 한 3,800억 정도로 규모가 일시적으로 좀 축소가 됐다가 지금 표를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요. 2023년도부터는 거품이 빠지고 살짝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저는 언제나 이런 지표를 얘기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거품이 이제 다 빠졌다. 한국 미술 시장도 하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이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의 1.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도 한국 미술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도, 2022년도부터는 유명한 어떤 해외 글로벌 그 갤러리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을 했고 프리즈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2022년도부터 국내 첫, 아시아 첫 진출지로 서울을 선택해서 네.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아까 표에서 보면 네. 주요 유통 영역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네, 네. 원래 경매가 완전히 너무 급격하게 늘었네요. 이 코로나 맞습니다. 이후에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네. 있나요? 3, 40대 컬렉터들의 유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돈들이 갈 곳을 잃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3, 40대 컬렉터들이 보복성 소비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들의 성향이 기존의 어떤 연세가 있으신 컬렉터들과 좀 달라서 네. 공격적으로 컬렉팅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사결정도 빠르고 네. 구매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참여를 하고 1차 시장인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을 사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40대 컬렉터들의 유입을 통해서 한국 미술 시장이 또 급격히 팽창한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술품 투자라고 하면은
아트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트테크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트테크는 말 그대로 아트 플러스 재테크인데요. 미술품을 통해서 혹은 뭐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미술을 바라보는 것, 그런 어떤 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거래로 차익을 얻거나 소유한 미술품 뭐 대여하거나 뭐 렌탈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아트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뭐 폰지 사기 같은 것도 좀 네.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걸 안 당하려면 건전한 미술 투자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 말에 그 갤러리 K 사태가 터지면서 네. 정말 많은 투자자, 미술 그 아트테크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좀 끝나지 않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그 피해자분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가장 나쁜 거는 사기를 친 사람이지만 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왜 사기쳤냐라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미술이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좀 폐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어서요. 미술 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아트 마켓에 대한 이해 자체가 조금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술품 투자 사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요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은 미술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갤러리 K의 사업 모델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갤러리 K를 통해서 미술품을 구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갤러리 K가 그거를 기업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사업자에게 대여를 하고 거기서 얻은 렌탈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때 갤러리 K 측이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달이 렌탈에서 들어오는 그 수익료를 주겠다라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1년에서 3년까지의 거래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산 이 미술품을 이 상 가격 그대로 갤러리 K가 똑같이 매입을 하겠다. 네. 네, 이 두 가지를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렌탈 사업의 수익도 일부 주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투자자분들이 보니까 다달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약속한 돈들이. 그러니까 점점 투자금을 늘려가지고 처음에 한 2천으로 시작하셨던 분이 1억까지도 늘리고 이렇게 됐던 거죠. 어차피 원금 보장 해주니까.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대한 이해나 이 작품에 대한 그 작품이 거래되는 마켓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것들이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있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이 가격,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매입을 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작품을 매입한. 예. 근데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 하면 호당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호는 말 그대로 작품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1호가 한 A4 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당으로 책정을 했고 이게 한국미술협회라는 곳에서 뭐 보증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하고 그 미술품을 이제 정찰제로 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미술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찰제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 불변의 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사례였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금 보장이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신이 산 그 가격에 갤러리 K가 똑같이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똑같이 살려면은 여전히 그 작가의 작품이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고 그렇죠. 라는 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사는 건데 어떤 그 갤러리도 어떤 유능한 딜러도 사실은 그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당장 뭐 1년 뒤에 이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제 미술품과 다른 상품과의 좀 차이를 꼽자면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을 산다라고 하면
언제든 팔 수 있는 중고 마켓 시장이 있잖아요. 당근이든 그렇죠. 뭐든. 예. 그러나 미술품은 조금 다른 게 내가 이거를 오늘 당장 1,000만 원에 산다라고 해도 내일 그걸 팔고 싶다라고 해도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작가 자체가 그 2차 시장인 경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작가, 수요가 전혀 없는 작가라면 내가 아무리 판다고 해도 내놓는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들였건 간에 상관없이 시장의 상황 혹은 작가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영원이 될 수 있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원금 보장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그 작품을 호 단위로 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는 네. 사실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떤 작가의 작품이냐에 따라 가격이 맞습니다. 다르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네, 벌써 거기에서부터 이 작품가 산정에 대한 게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작품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너무나 다양하기 그렇죠. 때문에 단 하나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호당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아직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거나 뭐 아직 좀 인지도가 낮은 신진 작가의 네, 경우는 네. 호당으로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호당이라는 게 보통 그 아까 A4지 반만은 그림을 크기당 얘기하는 얼마.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이제 몇 네. 호 몇 호 그래서 커지는 사이즈. 예. 그럼 또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호당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거를 호당으로 잘라서 네. 조각 투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파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A4지보다 작은 크기의 그림을 사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1호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다. 1호당 5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작가의 작품이 10호예요. 그러면은 이제 1호당 5만 원이니까 10호면은 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평당 얼마 이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2차 시장 뭐 경매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또 내가 산 가격에 되팔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신진 작가 작품들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는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걸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결국은, 그러면은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어떤 작가가 앞으로 유망한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렇죠. 좋은 작가를 선점하는 게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같은 갤러리에서 작품을 그렇게 구매한 거잖아요. 네네. 보통은 다 그렇게 갤러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술 작품은? 네, 미술 작품은 구매처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눌 수가 네네. 있는데요. 1차 시장은 한마디로 새 것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 파랑. 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도 여기에 속할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뭐 작가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갤러리를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일반 중고품 시장과는 다르게 여기는 2차 시장으로 갈수록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작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더 비싸지는 1차 시장에서 거래가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매 회사라고 불리는 옥션하우스가 네. 여기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딜러를 통한 거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수수료를 그런 옥션하우스나 이런 수수료 얼마 받아요? 수수료는요. 국내와 뭐 해외가 좀 차이가 있는데 국내 양대 경매사라고 하면은 K옥션과 서울옥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K옥션 같은 경우는 16.5%에서 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9.8%까지를 받고 서울옥션은 19.8%. 그리고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품을 팔겠다라고 위탁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11%를 받습니다. 와 그러면은 자기가 그 그림을 받아서 네. 그 팔면 11% 플러스 16.5%의 수익을 옥션이 갖는 거네요. 가져가는 것이죠. 30%가 넘는 수익이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팔기만 중개 하면. 플랫폼이 되는 거니까 옥션하우스가. 네. 이 왠지 그 K옥션, 서울옥션을 사야 될 것 같은 30% 수수료가 나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트테크를 생각할 때 단순히 얼마에 내가 사서 얼마에 팔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파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작품을 뭐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그 작품이 또 우리 집까지 오는데 배송비가 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들은 잘 비싸게 샀는데 솔직히 집에다 걸어놓으면 먼지 쌓이고 이래서 네. 되게
이쁘게 상태가 보존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또 누가 해주는 데가 있나요? 수장고 사업을 또 하는 수장고 네, 사업. 그것도 이제 아트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장고 사업을 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품이 많거나 혹은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당장 걸어놓을 곳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수장고를 이용해서 또 보관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컬렉터 중에는 나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작가 작품을 열심히 또 모으고 네. 그러다 보면 이걸 또 전시하기도 하잖아요. 개인 소장품을 네, 맞습니다. 전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공간을 대여해서 전시하기도 하고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뭐 무료 전시도 있겠습니다만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전시가 뭐 유료 전시다라고 하면은 네. 티켓 판매를 통한 그 수익 창출이 또 가능하겠지만 보통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는 그 무료인 네.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술관 전시, 뮤지엄 전시와는 다르게 무료로 전시를 하고 그 컬렉터가 이제 본인의 소장품을 보여주는 것이 전시의 목적이지 네. 그거를 다시 리세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음. 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익 창출과는 상관없는 그런 전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저 이제 일반적인 기획을 거는 하는 거. 갤러리에서 그림을 팔기 위해서 전시라는 게 아니었는 건가요? 여러 형태의 전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굉장한 그 전시들이 여러 전시들이 기획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컬렉터들이 개인 컬렉터들이 자신의 소장품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활성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 전시는 리세일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기획 자체, 예, 미술 애호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여주는 거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미술품 컬렉터라고 하면 예전부터 좀 자산가들의 네. 전유물로 좀 여겨졌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네. 세금이 없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큰 이점이잖아요, 사실은. 네, 세금 이슈가 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미술품을, 그러니까 미술 애호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일석이조식으로 또 그렇게 이제 또 그거를 이제 해서 증여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을 또 해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술세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네. 없거든요. 뭐 6천만 원 이하의 작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양도세가 붙지 않고 살아있는 6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네. 산다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1억 혹은 6천만 원 이상이고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90% 정도를 또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해준다거나 네. 이런 어떤 세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미술품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미술을 또 좋아하고 작품을 소장하고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 그 외에 세금 같은 것들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네. 이완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세테크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유한 작가의 뭐 동풍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몇 년 전에 한 30억 정도에 또 거래가 네. 되고 했으니까 거의 뭐 좋은 아파트 그렇죠. 한 채를 그림 하나가 담고 있는 그림도 양극화 좋은 것만 사야 되는 거죠, 또. 네. 그림도 좋은 것만 사야 되는 거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말 신진 작가의 작품을 사서 뭐 국내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민감하지만 뭐 400만 원 정도의 작품을 샀다가 3년 만에 6천만 원에 리세일을 한 케이스도 봤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